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김도균입니다. 올해 72세가 되었죠. 저에게는 30년 동안 매년 생일이면 1억 원짜리 수표를 익명으로 보내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제 삶의 가장 무거운 짐이자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었어요. 매년 딸 지수의 생일 10월 17일만 되면 저는 민호를 시켜 특급 우편으로 현금 1억 원이 든 봉투를 지수가 사는 낡은 아파트 우편함에 넣게 했습니다. 봉투에는 단 2단어만 적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그게 전부였죠. 민호는 제 오랜 비서입니다. 저보다 겨우 몇 살 아래인 60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요. 민호는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지수가 제 친딸인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민호는 그 모든 세월 동안 한결같이 이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해 왔어요. 민호의 얼굴에는 항상 복잡한 표정이 떠올랐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민호가 가진 미덕이었죠. 제 딸 지수는 지금 40살입니다. 30년 전 제가 38살이었을 때 지수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지수가 7살 되던 해 그 작은 아이가 낡은 배낭 하나를 메고 한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제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분노가 지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지수가 떠난 후 저는 그녀를 찾으려고 수없이 노력했어요. 전국의 보육원과 시설을 뒤지고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지요. 하지만 지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수를 다시 찾은 것은 10년이 지난 후 제가 5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민호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죠. 지수는 낡은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20살의 지수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마도 알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지수의 눈빛에는 저에 대한 원망과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그 눈빛은 저의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다가가 아버지라고 밝힐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 죄책감의 크기가 너무 컸기에 지수의 삶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익명의 후원자로 남기로 결정했죠. 처음에는 매달 생활비 정도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그 돈을 받고 불안해하며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한다는 보고를 민호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지수는 돈이 생길 때마다 마치 뜨거운 감자를 던져버리듯 불안하게 사용했습니다. 지수는 안정적인 삶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한 무언의 반항이었을 겁니다. 저는 방법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생일 1년에 단 한 번 억 단위의 목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이 돈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부디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죠. 지수는 이 막대한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저는 지수가 그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차리고 평범하게 결혼이라도 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보고는 언제나 암울했습니다. 지수는 그 돈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지수는 그 돈을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두고 여전히 낡은 단칸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매년 억 단위의 수표가 쌓여갔지만 지수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수가 이 돈을 일종의 저주처럼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매년 찾아오는 이 거대한 익명의 돈다발이 지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고 있었던 거죠. 지수의 삶은 이 거대한 비밀 앞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수를 돕고 싶었지만 제가 해왔던 모든 행위가 오히려 지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제 나이 70을 넘겼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초조함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제 삶이 끝장나기 전에 이 30년 동안의 침묵을 깨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지수와 저 두 사람 모두의 멈춰버린 시간이 다시 흐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지수를 위한 일을 부탁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모든 죄와 후회가 담긴 진실을 지수에게 고백하는 일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은 저에게 무거운 침묵의 무게를 안겨주었습니다. 지수가 제 곁을 떠나기 전 저희 집은 겉으로는 부유하고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나이에 사업에 성공했고 아내와 딸 지수와 함께 번듯한 대저택에 살았죠. 하지만 그 모든 풍요로움 뒤에는 저의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성격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아내와 지수에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특히 사업이 힘들 때면 그 강도는 더욱 심해졌죠. 그 모든 것이 지수가 집을 나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저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만큼은 한없이 따뜻하고 헌신적인 엄마였죠. 아내는 항상 저에게 지수에게만큼은 부드럽게 대해달라고 제발 아이를 상처 입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했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이기심이 저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지수가 7살 되던 해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사소한 일로 아내에게 끔찍한 폭언을 퍼부었죠. 지수는 방문 뒤에 숨어서 울음을 참고 있는 작은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어깨를 보았음에도 제 분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날 밤 지수는 낡은 배낭에 인형 하나와 엄마가 싸준 작은 간식 몇 개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지수의 가출을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시 화가 나서 나간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지만 아침이 밝아와도 지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히스테리컬하게 울부짖으며 저를 탓했습니다. 당신이 지수를 쫓아낸 거야. 당신이 우리 딸을 버린 거라고. 아내의 그 절규가 아직도 제 심장을 짓누릅니다. 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었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수는 이미 어디론가 멀리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지수가 사라진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병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게는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어요. 아내는 오직 지수의 이름을 부르며 숨을 거뒀습니다. 저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의 죽음은 지수의 가출이 제 삶에 불러온 피할 수 없는 업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아내와 딸을 모두 잃은 외로운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부와 성공은 저의 불행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 후 10년간 저는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업은 기계적으로 이어갔지만 제 삶은 이미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수를 다시 찾기로 결심한 것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민호에게 비밀스러운 부탁을 하나 남겼습니다. 지수를 찾게 되면
절대 저의 존재를 알리지 말고 자신이 남긴 마지막 재산을 지수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이었죠. 아내는 제가 지수를 찾지 못할 거라고 예감했던 것일까요? 아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마련한 돈을 지수가 성인이 되는 날부터 매년 전달해 달라고 민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유언을 민호에게서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수에게 보낸 억대 수표는 사실 아내가 지수를 위해 남긴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저 그 돈을 지수에게 전달하는 수호자 역할만 해왔던 것이죠. 저는 지수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매년 민호에게 꼼꼼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지수의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 지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지요. 마치 그림자처럼 하지만 절대 지수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민호가 찍어온 지수의 사진들은 저에게 고통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지수는 늘 어두웠습니다. 40살이 된 지수는 20살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낡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소한의 가구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매년 생일, 지수는 우편함에 도착한 그 두꺼운 봉투를 경계하듯 꺼냈습니다. 민호가 녹화한 영상 속에서 지수는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죠. 지수는 그 봉투를 절대 열지 않고 며칠 동안 방 한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지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봉투를 뜯고 그 안의 수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표정은 기쁨이나 안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짐이 늘어난 것처럼 지수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수는 그 수표를 은행에 넣을 때도 늘 불안했습니다. 지수는 늘 새벽 일찍 은행 문이 열자마자 달려가서 최대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놓은 통장을 지수는 마치 폭탄처럼 다뤘습니다. 그 통장에는 억 단위의 돈이 쌓여갔지만 지수는 그 돈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노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 모든 고생 끝에 받는 푼돈으로 지수는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끼니를 대충 때우며 마치 수도승처럼 살고 있는 지수의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 지수가 왜 저러는 걸까요? 왜 그 돈을 쓰지 않는 거죠? 그 돈이면 번듯한 집을 사고 작은 가게라도 차릴 수 있을 텐데요.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지수 씨는 그 돈이 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에 짓눌려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수 씨에게 이 돈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의 족쇄인 것이죠. 민호의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보낸 이 모든 돈이 지수에게는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겁니다. 지수는 이 돈을 쓰는 순간 그 그림자의 덫에 걸릴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수의 삶은 제가 보낸 그 돈 때문에 30년 전 가출했던 그 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항상 어딘가를 향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불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수를 돕는답시고 저의 죄책감을 돈으로 씻으려고 했던 저의 오만함을 깊이 후회했습니다. 지수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에게는 아버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리고 자신이 버려지지 않았다는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한 채 가장 쉬운 방법인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72세입니다. 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지수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마지막 속죄를 위해서 말입니다. 결심을 굳히자 몸은 가볍지만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저는 지수를 만나야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지수가 저를 증오하더라도 저는 모든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민호에게 제가 지수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지수 씨가 회장님을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30년간 익명의 후원자로 지내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지수 씨는 분명히 공포를 느낄 겁니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민호의 걱정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저는 민호에게 마지막 선물과 함께 어머니의 편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가 민호에게 맡긴 그 편지 말입니다. 아내는 지수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이 보고 싶어질 때쯤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편지가 지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으니까요. 민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지수 씨가 일하는 곳 근처에 작은 레스토랑을 하나 인수합시다. 지수 씨는 현재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편의점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낡은 경양식 집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곳을 인수해서 지수 씨에게 정식 일자리를 제안하는 겁니다. 물론 익명으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수 씨의 동향을 살피는 동시에 지수 씨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민호의 제안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익명의 큰돈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는 지수가 거절하기 힘든 제안일 수 있습니다. 지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설 수 있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즉시 그 경양식 집을 인수하라고 민호에게 지시했습니다. 레스토랑의 이름은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꽃의 이름을 따서 은방울꽃이라고 지었습니다. 민호는 은방울꽃의 사장으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편의점 사장에게 접근해 지수에게 레스토랑 주방 보조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지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민호가 제시한 정규직과 안정적인 월급이라는 조건에 결국 넘어왔습니다. 지수는 불안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번듯한 직장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지수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사진 속의 지수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었습니다. 낡은 후드티 대신 깨끗한 주방 보조 유니폼을 입고 땀을 흘리며 접시를 닦는 지수의 뒷모습에서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하고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지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지수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무슨 노래를 듣는지, 지수가 얼마나 웃는지. 저는 뒤늦게서야 아버지로서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은방울꽃 레스토랑은 지수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수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식 직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일했습니다. 민호는 지수에게 일부러 어려운 일이나 잡일만 시켰습니다. 힘든 노동을 통해
지수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수는 불평 한마디 없이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지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지수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의 후회와 죄책감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매년 생일이면 어김없이 도착하는 그 억대 수표를 여전히 재앙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레스토랑에서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은 소중하게 사용했지만 통장에 잠들어 있는 익명의 돈에는 손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민호에게 종종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 혹시 누군가에게 빚진 거 있나요? 민호는 그때마다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수 씨, 그런 걱정 마세요. 열심히 일만 하면 됩니다. 빚 같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수의 경계심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지수는 레스토랑 직원들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자신을 노리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는 진실을 고백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의 마음이 조금 더 평온해지고 세상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지수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전달하는 계획을 조금 더 늦추자고 했습니다. 대신 지수에게 아주 작은 선물을 하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수가 일하는 주방에 지수만 볼 수 있는 작은 창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힘들 때마다 그 창문 너머를 보며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는 민호에게 그 화단에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은방울꽃을 심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다음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은방울꽃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고 하얀 은방울꽃은 마치 아내의 순수한 미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지수가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그 창문 너머 은방울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지수의 표정은 매우 복합적이었다고 합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뒤섞인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지수는 그 꽃이 자신의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작은 은방울꽃이 지수와 저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수는 그 꽃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작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 은방울꽃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혹시 지수가 그 꽃을 만지거나 물을 주는지를요. 민호는 지수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은방울꽃 화단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조용히 물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수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녹기 시작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수가 은방울꽃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지수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 다른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가 지수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순간 지수가 저를 용서하지 않고 또다시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수를 다시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중
실수로 낡은 벽장을 건드려서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된 물건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젊은 시절 사용했던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부터 지수가 태어난 직후까지 기록했던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일기장이었죠. 아내는 이 일기장을 레스토랑 건물이 과거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그곳에 숨겨두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아내는 이 일기장이 언젠가 지수에게 발견되기를 바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지수가 일기장을 발견하고 나서 온몸이 굳은 채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고 합니다. 지수는 그날 일을 마치자마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을 피해 그 일기장을 품에 안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꼬박 밤을 새우며 일기장을 읽었을 겁니다. 아내가 기록한 지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저의 폭력적인 성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지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그 모든 진실이 그 낡은 일기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일기장의 내용을 민호에게 미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남긴 사적인 기록을 함부로 엿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일기장에는 분명히 저의 폭력적인 모습과 아내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적혀 있을 겁니다. 지수는 그 일기장을 읽고 저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키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후회와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매우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지수 씨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수 씨 집에 가봤는데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년 전처럼 지수 씨가 또다시 도망간 것 같습니다. 민호의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악몽이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제가 결국 지수를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해왔던 모든 선의가 결국 지수에게는 도망칠 이유를 제공한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당장 지수를 찾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민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수를 찾아야 해. 이번에는 절대 놓치면 안 돼. 지수에게 진실을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저는 제 모든 인맥과 재산을 동원해서 지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30년 전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수는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모든 연결고리를 끊고 잠적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지수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지수가 사라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의 집은 거대했지만 저는 그 안에서 가장 외롭고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수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지수는 기껏 찾아낸 안정적인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도망쳤을까요? 왜 지수는 단 한 번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저는 제 삶이 영원히 후회로 얼룩질 것만 같았습니다. 민호는 며칠 밤낮으로 지수를 찾아다녔습니다. 민호는 지수가 일하던 은방울꽃 레스토랑의 주변과 지수가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 근처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지수가 마지막으로 봤던 아내의 일기장이 혹시나 단서가 될까 싶어 지수의 집을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민호는 지수가 떠나기 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작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지수는 저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저는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편지 봉투 겉면에는 단 한 글자만 쓰여 있었습니다. 아빠. 지수가 저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한참 동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편지 안에 담겨 있을 지수의 원망과 분노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호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읽으셔야 합니다. 지수 씨가 회장님께 남긴 마지막 말일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는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습니다. 지수의 서툰 글씨체로 빽빽하게 채워진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빠에게. 저는 김지수입니다. 아빠 딸 지수요.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합니다. 어제 저는 엄마의 일기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빠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후회하며 살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기장에 아빠가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자신에게 폭언했던 일을 가장 후회한다고 적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자신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억대 수표를 보낸 사람이 아빠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 돈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저에게 빚을 갚으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돈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저를 가둬두는 족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방울꽃 레스토랑에서 사장님 민호를 만나고 제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벌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이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억대 수표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합니다. 30년 전에 저를 외롭게 했던 아빠도, 지금 외로운 아빠도 저는 모두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엄마가 남긴 일기장과 아빠가 보낸 선물을 모두 가지고 아주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아빠, 저는 괜찮습니다.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 제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질 때 제가 먼저 아빠를 찾아갈게요. 그때까지 아빠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빠의 딸 지수가. 지수의 편지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지수는 저의 폭력과 그로 인한 아내의 고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일기장을 통해 후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수가 저를 용서했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깊은 비통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수가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저를 떠났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지수는 아직도 저와 함께 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민호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민호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회장님, 지수 씨는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수 씨는 회장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수 씨에게는 그게 더 중요했던 거죠. 민호의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만 했지 지수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회복할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낸 억대 수표는 지수의 삶을 멈춰 세웠던 족쇄였던 겁니다. 저는 지수가 편지에 쓴 엄마가 남긴 일기장과
아빠가 보낸 선물을 모두 가지고 떠난다는 문구에 집중했습니다. 그 선물은 아내가 지수를 위해 남긴 돈이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그 돈을 아빠가 보낸 돈이 아닌 엄마가 남긴 돈으로 인식하고 사용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지수가 그 돈을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지수는 그 돈을 죄책감의 대가가 아닌 사랑의 유산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아내가 지수를 위해 남긴 마지막 편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는 민호에게 두 통의 편지를 맡겼습니다. 하나는 민호에게 지수의 후원을 부탁하는 편지였고 다른 하나는 지수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민호는 지수가 떠나기 전 지수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그 편지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30년 동안 민호의 금고 속에 잠들어 있던 아내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봉투 속에서 나는 희미한 아내의 향기가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아내의 맑고 고운 글씨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수에게 엄마는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엄마는 너를 지키지 못하고 너를 혼자 두게 만든 것을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를 단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어. 내가 아빠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란다.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내가 받은 이 돈은 아빠가 주는 돈이 아니야. 이건 엄마가 너를 위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야. 엄마는 내가 이 돈으로 내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이 돈은 너의 족쇄가 아니라 너의 날개가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란다. 아빠와 함께 엄마가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해, 우리 딸. 아내의 편지를 읽고 저는 마침내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해 지수에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아버지가 아닌 지수의 수호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가장 외롭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의 폭력적인 행동 뒤에 숨겨진 저의 불안함과 외로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의 사랑은 저에게까지 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아내의 편지를 복사해서 지수가 살던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수가 언젠가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수가 혹시라도 돈이 필요할까봐 지수가 사용하던 통장에 매달 소액의 생활비를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 단위의 목돈은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억대 수표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지수의 결정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은방울꽃 레스토랑의 운영을 민호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부와 성공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수와 아내에게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지수에게는 아내의 유산 외에 어떠한 것도 물려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수는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었고 지수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저의 돈이 아닌 저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저는 남은 여생을 후회하며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지수에게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출 청소년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수를 잃어버렸던 그 고통을 다른 부모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은방울꽃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을 돕고 가끔은 홀에서 손님들의 접시를 닦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회장님이 왜 이러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땀 흘려 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이 레스토랑에서 얼마나 행복했을지, 얼마나 큰 성취감을 느꼈을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은방울꽃 레스토랑 한쪽 벽면에 아내와 지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며 레스토랑의 역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이죠. 두 사람 모두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저의 과거를 숨기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저의 삶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떠난 지 정확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수가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수가 살던 아파트 우편함에 아내의 편지가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은방울꽃 레스토랑의 화단에 있는 은방울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 꽃은 1년 내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지수와 아내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레스토랑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배낭을 메고 조금은 지쳐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가 지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30년 만에 제 앞에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저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지수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레스토랑의 사장 김도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민호에게 다가가 사장님, 저 여기서 일했던 김지수라고 합니다. 혹시 제 자리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지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지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지수 씨, 보고 싶었습니다. 지수 씨 자리는 언제나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민호는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수에게 저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다가가 지수 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이 레스토랑의 공동 사장인 김도균입니다. 민호 사장님께 지수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와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1년 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지수는 여행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았던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이전보다 훨씬 능숙하게 일을 해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고 지수는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제 가슴속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수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었던 것은 돈이 아닌
바로 이런 평온하고 행복한 삶이었으니까요. 지수가 퇴근할 때쯤 저는 지수에게 다가가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만든 은방울꽃이 새겨진 목걸이였습니다. 지수 씨, 이것은 저희 레스토랑의 상징인 은방울꽃이 새겨진 목걸이입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저의 작은 마음입니다. 지수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는 목걸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 꽃은 제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수에게 저의 정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이미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고, 저의 존재는 지수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지수가 돌아온 후 레스토랑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지수는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수는 민호에게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수의 요리는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지수가 출근하기 전에 레스토랑에 가서 지수가 좋아하는 빵과 커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수는 누가 그랬는지 알지 못했지만 매일 아침 따뜻한 빵과 커피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저를 김도균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깍듯하게 대했지만 예전처럼 경계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는 저와 민호에게 자신의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고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지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세상 속으로 나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그런 변화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생일이 다가오자 다시 한번 고민에 빠졌습니다. 올해도 익명의 선물을 보내야 할까요? 지수는 이미 돈보다는 자립심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와 상의 끝에 올해는 익명의 수표 대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수에게 선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가 지수를 위해 남긴 모든 재산을 지수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방울꽃 재단의 이름으로 지수에게 양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생일날 지수를 레스토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지수에게 모든 진실을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지수에게 어머니의 편지를 직접 전달하고 그동안의 익명의 선물이 사실은 어머니의 유산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수가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습니다. 지수는 저와 민호 앞에 앉아 긴장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오늘은 지수 씨의 생일입니다. 지수 씨에게 줄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부탁해서 아내가 남긴 마지막 편지와 은방울꽃 재단 명의의 재산 양도 증서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받아들고 그 낡은 봉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지수의 얼굴에는 슬픔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의 아버지는 살아계신가요? 지수의 질문에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내 아버지다. 제 입에서 지수야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지수의 얼굴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어요? 왜 30년 동안 저를 외롭게 두셨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원망보다는 오랜 세월의 외로움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지수에게 사과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너를 외롭게 만들고 너의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이었다. 나는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너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너의 눈빛이 나를 원망하고 있을 것만 같아서 나는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어 너를 지켜보기만 했다. 저는 30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죄책감과 후회를 지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흐느끼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에게 왔던 억대 수표는 아빠가 주신 것이 아니었나요? 엄마가 저에게 남긴 선물이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 돈은 너의 엄마가 너를 위해 남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나는 너의 엄마의 뜻을 따라 너의 수호자 역할을 했을 뿐이다. 나는 너의 엄마의 사랑을 너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였을 뿐이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로서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수는 눈물을 닦고 저에게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제 딸의 따뜻한 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작은 어깨가 저에게 전해주는 무게는 30년의 세월 동안 제가 짊어졌던 모든 죄책감의 무게를 덜어주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는 이미 엄마의 편지를 읽고 아빠를 용서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미워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빠도 상처받고 외로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돈보다 아빠가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 주세요. 저는 지수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70평생 저는 성공과 부를 쫓아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수야,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줄게. 너의 옆에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사랑해줄게. 너의 꿈을 응원하고 너의 삶을 지지해줄게. 민호는 저희 부녀의 상봉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저의 오랜 조력자이자 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민호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저는 지수를 영원히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민호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민호에게 은방울꽃 레스토랑의 모든 운영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진정한 은방울꽃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저의 삶은 30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은방울꽃 재단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재단의 실무를 맡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이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는 재단의 모든 직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시고 저에게는 엄마의 유산만 남겨주셨어요? 저는 지수에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너는 이미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 그 선물은 너의 자유와 너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다.
아빠는 너에게 돈보다 너의 자립심과 자존감을 선물하고 싶었다. 너는 너의 힘으로 충분히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강한 아이니까. 지수는 저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다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은방울꽃 레스토랑에 자주 갔습니다. 민호는 저희 부녀를 볼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는 민호에게 요리를 배웠고 민호는 지수에게 레스토랑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지수는 언젠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꿈을 응원하고 지수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엄마의 마지막 편지 속에 아빠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없었나요? 저는 지수에게 아내가 저에게 가장 외롭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라고 했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지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빠를 사랑했고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랐어요. 아빠, 이제 더 이상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요. 지수의 따뜻한 말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외로움과 후회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지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지수는 저의 구원자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은방울꽃 레스토랑에 가서 은방울꽃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보며 아내와 지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작은 은방울꽃은 저와 아내, 그리고 지수를 이어주는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후회와 속죄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진심 어린 마음과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수는 은방울꽃 레스토랑에서 3년 동안 민호에게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지수는 이제 훌륭한 요리사이자 뛰어난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지수에게 레스토랑 운영의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제 편안하게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민호는 지수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는 저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지수 씨가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습니다. 회장님의 용기와 사랑이 지수 씨의 삶을 구했습니다. 지수는 레스토랑의 이름을 은방울꽃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수는 이 이름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레스토랑의 메뉴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지수가 직접 개발한 은방울꽃 정식은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수의 레스토랑은 이제 지역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수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매일 점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고 저는 지수의 요리를 먹을 때마다 아내의 따뜻한 품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졌다.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다. 이제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은방울꽃 레스토랑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이
요리를 배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의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아빠가 설립하신 은방울꽃 재단과 연계해서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용서를 다른 아이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지수의 꿈은 저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수의 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레스토랑 건물을 증여하고 재단의 모든 재산을 지수의 꿈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지수는 저의 지원에 감사하며 은방울꽃 레스토랑을 희망의 레스토랑으로 만드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지수는 재단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아이들을 레스토랑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들에게 요리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지수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적인 태도에 감동하며 열심히 요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지수가 다른 아이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제 삶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수에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습니다. 지수는 이제 저의 딸이자 저의 동반자이자 저의 영원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후회와 속죄의 끝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저는 지수와 함께 레스토랑의 작은 창가에 앉아 은방울꽃 화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지수에게 했던 수많은 잘못과 오해들이 이제는 아련한 예시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과 후회의 세월이 없었다면 저는 지수와의 이 평화로운 순간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고통은 때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30년 동안 익명으로 저에게 돈을 보내면서 가장 후회했던 순간이 언제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가장 후회했던 순간은 너를 다시 찾고도 너에게 아버지라고 말하지 못하고 익명의 그림자 뒤에 숨어 너를 지켜보기만 했던 시간들이다. 나는 너에게 돈으로 나의 죄책감을 씻으려고만 했지 너의 마음을 읽어주지 못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너의 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는데 말이다. 지수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아빠가 저에게 주신 억대 수표는 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지만 그 돈 뒤에 숨겨진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헌신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아빠는 저의 수호자이자 저의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지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지수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은 여생을 지수와 함께 은방울꽃 레스토랑에서 행복하게 보낼 것입니다. 이 레스토랑은 저의 가족이 다시 만난 희망의 공간이자 사랑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부모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물질적인 지원보다 자녀와의 진실된 소통과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후회는 숨김이 아닌 진실된 고백으로만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둔 죄책감과 후회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고백하세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와 지수 그리고 은방울꽃 레스토랑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세월이 준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사랑하는 아내와 딸 지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